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운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순덕네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어서 바람이 불면 지붕에 지풀이 날리고 흙벽에서 누런 먼지가 일어나는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상으림자가 가장 먼저 덮치는 곳이라 겨울이면 유난히 춥고 밤이 길었지만 순덕네는 불평 한마디 없이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쓰러져가는 집 한 채와 늙은 젖소 한 마리뿐이라며 혀를 차곤 했지만 그녀의 눈망울은 언제나 산속의 깊은 샘물처럼 맑고 깊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덕네 집 마당 한 구석에는 그녀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외양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누런 털이 듬성듬성 빠진 늙은 젖소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젖소는 순덕네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소중한 재산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애지중지하며 돌보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그녀는 아무리 살림이 궁핍해도 소를 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친 여물을 씹으며 커다란 눈망울을 껌벅거리곤 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순하고 깊은지 순덕네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외양간 기둥에 기대어 소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소는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낮은 소리로 음매하고 울어주어 그녀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찬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늦가을이 되자 순덕네의 깊은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는데 그것은 다가올 겨울을 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주에는 쌀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아궁기에 뗄 나무조차 넉넉하지 않아 어린 아들이 밤마다 추위에 떨며 잠이 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젖소라도 팔아서 쌀을 사고 땔감을 마련하라고 조언했지만 순덕네에게 그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자 외로운 상월 생활의 말동무였기에 차마 장터로 끌고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부엌에서 식은 아궁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다가도 배고프다고 보채는 아들의 칭얼거림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낡은 초가집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덜컹거렸고 순덕네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 아들은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차가운 윗목에서 전해져 오는 항이는 어미의 뼈마디까지 스며들며 현실의 냉혹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켜고 조용히 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갔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외양간에 있는 젖소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소리조차 예전보다 거칠게 느껴져 늙은 소 또한 이 추운 겨울을 견디기 힘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순덕네는 외양간으로 다가가 거친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소의 젖은 코에 자신의 뺨을 가만히 대보았는데 소는 따뜻한 김을 내뿜으며 그녀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핥아 주었습니다. 소의 따뜻한 천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소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녀는 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너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아이가 굶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소는 그저 말없이 큰 눈을 깜박이며 그녀의 젖은 눈가를 바라볼 뿐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주인의 고단한 삶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 단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순덕네가 결국 소를 팔기로 마음먹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아름아름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이고 오며 혀를 차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순덕네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개 중에는 늙은 소를 누가 사가겠냐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네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소의 털을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마른 풀을 구해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소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여물을 씹으며 주인의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얌전히 서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덕네의 가슴속에는 청은망은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덕네가 소를 정성껏 돌보는 동안 어린 아들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배가 고프다고 칭걸거렸습니다. 순덕네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오늘만 참으면 내일은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여주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든 소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슬픈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보채지 않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젖은 볼을 닦아 주었는데 그 순수한 위로가 오히려 순덕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마루에 앉혀두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끓여 숭늉이라도 한 그릇 마시게 하려 했지만 쌀 한 톨 없는 솥에서는 맹물 끓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쪽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는 순덕네가 소를 팔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인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농가 밭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욕심쟁이로 평소에도 순덕네의 젖소가 늙기는 했지만 핏줄이 좋은 소라는 것을 알고 눈독을 들이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는 제값을 치르고 소를 사기보다는 순덕네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헐값에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녀가 소를 내놓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에게 장터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서서 다른 사람들이 쇠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소를 팔도록 유도하라고 엄명했습니다. 순덕네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채비를 마치고 소의 곱비를 잡고 집을 나설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 저고리의 고름을 단단히 여미고 행여나 소가 추울까봐 낡은 거적을 소의 등에 덮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소는 집을 떠나기 싫은지 몇 번이나 뒷걸음질을 쳤지만 순덕네가 눈물을 머금고 곱비를 당기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무거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는 동안 순덕네는 뒤를 돌아보며 정든 집과 텅 빈 외양간을 눈에 담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마치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져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평소 순덕네를 안쓰럽게 여기던 이웃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순덕네의 손을 꼭 잡으며 정말로 이 소를 팔러 가는 것이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덕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이를 굶길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순덕네의 손에 쥐어주며 가는 길에 아이와 나눠 먹고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 제값을 받고 팔라고 당부했습니다. 순덕네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장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순덕네는 소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며 마치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윤기가 흐르고 예뻤는지, 남편이 너를 위해 얼마나 좋은 풀을 베어다 주었는지, 그리고 네가 낳은 송아지들이 얼마나 건강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눈가에는 또다시 물기가 어린 채 흘러내렸습니다. 손은 묵묵히 그녀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으며 가끔씩 긴 꼬리를 흔들어 파리를 쫓아주었는데 그 익숙한 몸짓 하나하나가 순덕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가에 핀 억새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한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고개 하나를 넘자 저 멀리 읍내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는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며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순덕네에게는 그 활기찬 풍경이 오히려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산골 마을에서만 살아와 장사하는 법도 모르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에도 서툴렀기에 과연 이 늙은 소를 팔아 쌀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업힌 아들이 배고픔에 지쳐 잠든 숨소리를 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강한 의지로 두려움을 억누르고 장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장터 입구에는 각종 잡동사니를 파는 난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국밥 끓이는 냄새가 진동하여 순덕네의 허기진 배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먹거리를 파는 곳을 애써 외면하고 소를 사고 파는 우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시장에는 덩치 큰 황소들과 매끈한 젖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소 장수들은 큰 소리로 자신들의 소를 자랑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순덕네에 늙고 야윈 젖소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가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순덕네는 우시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 말을 걸어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그녀는 소의 목을 끌어안으며 서로의 천에 의지해 추위를 견뎠고 소도 낯선 환경이 무서운지 자꾸만 그녀의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다가와 소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이빨을 확인하려 들었고 순덕네가 놀라서 제지하자 그들은 늙은 소를 가지고 나와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언행에 순덕네는 겁을 먹었지만 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가 늙었어도 젖은 잘 나온다고 항변했습니다. 그 사내들은 바로 최 부자가 보낸 하인들과 짠 장사치들이었는데 그들은 순덕네를 둘러싸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부르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는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이라느니 고기로도 못 쓸 만큼 말랐다느니 하며 험담을 늘어놓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네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들에게 대꾸할 힘도 없어 그저 입술만 깨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장사치들의 말만 믿고 혀를 차며 자리를 떴고 순덕네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추위와 몸열감 속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장터의 파장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자 순덕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소를 팔지 못하면 다시 그 먼 상길을 되돌아가야 하고 빈손으로 집에 가면 아이와 함께 굶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 다가왔는데 그는 바로 마을의 유지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장터에 볼 일이 있어 온 척하며 우연을 가장해 순덕네 앞에 나타나더니 혀를 차며 아직도 소를 못 팔았냐고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최 부자는 순덕네를 위하는 척하며 날도 저물고 소도 볼품이 없으니 자신이 헐값에라도 사주겠노라고 생색을 내며 제안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쌀 한 가마니 값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순덕네에게는 그 돈이라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순덕네는 잠시 망설였지만 평소 최 부자의 악랄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소를 넘기면 소가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하여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고 최 부자는 끈질기게 그녀를 회유하며 돈주머니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터 한쪽에서 허름한 삿갓을 눌러 쓴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더니 순덕네와 최 부자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노인은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젖소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대뜸 이 소는 천리를 달릴 명마보다 귀한 소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부자와 구경꾼들은 미친 노인 취급을 하며 비웃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덕네에게 다가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순덕네에게 귀한 물건은 귀한 주인을 만나야 비로소 빛을 보는 법이니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헐값에 넘기지 말라고 엄중하게 충고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최 부자는 얼굴을 붉히며 노인을 밀치려 했지만 노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쳐서 최 부자를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네는 노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위험과 진심을 느꼈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으며 소를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사라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순덕네는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으나 노인은 어느새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완전히 저물어 장터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상인들은 좌판을 정리하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장터에 홀로 남은 순덕네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며 허탈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팔지 못한 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는 지쳤는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등 뒤의 아들도 배가 고파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하자 순덕네는 막막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있던 식은 주먹밥을 꺼내 아이에게 먹이며 오늘 밤은 어디서 묵어야 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 선비가 순덕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깔끔한 차림새에 온화한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엎드려 있는 소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순덕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 소의 기운이 범상치 않아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순덕네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지만 선비의 태도가 너무나 정중하고 눈빛이 맑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선비는 순덕네에게 사정을 물었고 그녀는 숨김없이 자신의 딱한 처지와 소를 팔러 나왔다가 팔지 못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이 소를 제값보다 훨씬 후하게 쳐서 살 테니 자신에게 파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순덕네는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뜨고 선비를 바라보았는데 선비는 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쌀 수십 가마니를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기에 순덕네는 손이 떨려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돈을 순덕네의 손에 쥐어주며 이 소는 자신이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쌀과 땔감을 사서 아이와 따뜻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의 고삐를 넘겨받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소에게도 안심하라는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덕네는 꿈만 같은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선비에게 절을 하고 또 절을 했고 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는 주인이 떠나는 것을 아는지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길게 울음소리를 냈지만 선비를 따라
순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를 보낸 순덕네는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장터를 빠져나와 쌀가게와 나무 장수를 찾아다니며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쌀을 한 자루 가득 사고 따뜻한 소미불도 한 채 사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고기, 반찬도 조금 샀는데 짐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밤길을 재촉하여 산길을 오르면서도 소가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빈 외양간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오는 아들을 생각하며 그녀는 힘차게 언덕을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첩첩산중을 묵직하게 내리누르는 깊은 밤 순덕네는 쌀자루와 고기 반찬이 담긴 꾸러미를 머리에 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빈손으로 올라도 힘겨웠을 가파른 고갯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등 뒤에 잠든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머리 위에 얹힌 묵직한 무게감이 오히려 그녀의 발걸음을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어 그녀가 가는 길을 드문드문 밝혀주었고 숲속 부엉이는 처량하게 울어대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순덕네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희망찬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러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직 배고픈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생각 하나로 쉴 새 없이 발을 놀렸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텅 비어 있을 외양간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살인문 앞에 도착한 순덕네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 마당에 짐을 내려놓았는데 인기척에 놀란 귀뚜라미들이 잠시 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금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그녀는 먼저 외양간 쪽을 바라보았으나 언제나 반겨주던 누런 소의 따뜻한 눈빛과 거친 숨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바람만이 텅 빈 공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자고 있는 아들을 안방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찬재만 남아서 냉골이었지만 그녀는 장터에서 사온 성냥으로 불을 지피고 새로 산 쌀을 씻어 솥에 앉히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손은 잃었지만 이 귀한 쌀로 아이를 배불리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소가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정성을 다해 불을 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초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어우러져 온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실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풍요로움이었기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아이도 코를 킁킁거리며 눈을 비비고 부엌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묻는 아이의 목소리에 순덕네는 뜨거운 밥물을 훔쳐내며 우리 아들 배고팠지? 얼른 밥 먹자며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서 아이 앞에도 놓고 죽은 남편의 빈자리에도 한 그릇 놓았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는 아이의 볼이 다람쥐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자 순덕네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서로의 배를 쓰다듬으며 오랜만에 등 따뜻하고 배부른 밤을 보낼 수 있었지만 순덕네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품속에는 선비에게 받은 엽전 꾸러미가 묵직하게 들어있어 당장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를 판 돈이 너무 큰 것도 걱정이었고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나 욕심 많은 최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사단이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돈주머니를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소미불 사이에 꽁꽁 숨겨두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선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떠나보낸 젖소가 나타나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늑대들이 나타나 소를 위협하는 장면이 보여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밝은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순덕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의아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도 잊기 힘들다던 거지 과부네 집에서 아침부터 저렇게 연기가 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 아래까지 내려오니 호기심 많은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물동이를 핑계삼아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살인문 틈으로 마당을 엿보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도깨비라도 홀려서 돈을 주워온 것은 아닌지 수군거렸습니다. 순덕네가 마당으로 나와 널려있던 빨래를 걷자 아낙네들은 짐짓 반가운 척하며 다가와 밤새 안녕하셨냐고 묻고는 은근슬쩍 부엌 쪽을 흘끔거리며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순덕네는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는 어제 장터에서 소를 팔고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낙네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늙고 병든 소를 누가 사갔느냐, 얼마에 팔았느냐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네는 구체적인 액수는 숨긴 채 그저 운 좋게 좋은 분을 만나 쌀과 땔감을 살 정도는 받았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 도는 윤기와 아이의 배부른 표정은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샘을 내며 그 늙은 소를 비싸게 판 재주가 용하다느니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느니 하며 뒤돌아서서 쑥덕거렸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 기와집에서는 최 부자가 기름진 아침상을 받아놓고도 입맛이 없는지 숟가락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장터에 보낸 하인들로부터 순덕네가 결국 소를 팔지 못하고 울상으로 서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오늘쯤이면 제 발로 찾아와 헐값의 소를 넘길 것이라 확신하며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마을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더니 급기야 하인이 달려와 순덕네가 어젯밤에 쌀가마니와 고기를 잔뜩 사들고 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밥상을 쾅 내리치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다른 놈에게 소를 팔다니 은혜도 모르는 계집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마름을 불러들여 자초지종을 다시 확인했는데 마름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떤 낯선 선비가 거금을 주고 소를 사갔다는 장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 부자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는데 단순히 소를 놓친 것보다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던 그 큰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천한 과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좁쌀만한 눈을 굴리며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순덕네가 가진 돈을 어떻게든 뺏어오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름에게 은밀히 귓속말을 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순덕네가 훔친 소를 팔았다거나 병든 소를 속여 팔아서 곧 관에 잡혀갈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름이 밖으로 나가자 최 부자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곤방대를 피워물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는데 연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순덕네가 남편이 죽은 후 빚을 졌다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 궁리를 하며 그를 모르는 까막눈인 그녀를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낡은 종이에 휘갈겼으며 소판 돈을 몽땅 내놓지 않으면 집이라도 빼앗아 내쫓아버리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앞으로 닥쳐올 순덕네의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고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나가는 바람조차 차갑게 식어 스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우물가에는 순덕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의 마름이 퍼뜨린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더욱 부풀려져 순덕네가 사실은 밤마다 산적들과 내통하여 작물을 숨겨주고 받은 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순덕네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타나자 모여있던 아낙네들은 하던 이야기를 뚝 멈추고 싸늘한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더니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덕네는 갑자기 차가워진 이웃들의 태도에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만 들려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물동이를 채워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지만 대문 앞에는 이미 험상궂은 사내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가 보낸 왈패들이었는데 다짜고짜 마당으로 들어와 살림살이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네가 놀라 뛰쳐나와 무슨 짓이냐고 막아섰지만 그들은 최 부자 댁에 갚을 빚이 있으면서 몰래 소를 팔아 돈을 챙겼으니 당장 그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덕네는 빚이라니 당치도 않다고 우리 남편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죽지 않았다고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당장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 집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왈패들이 돌아간 뒤 순덕네는 마당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방 안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아이가 나와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적을 만났다며 기뻐했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의 잔인함과 사람들의 비정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왜 우리 모자에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냐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만 대답 없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며 밤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갓 지은 밥과 고기 반찬이 있어도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고 문 밖에서 바람소리만 들려도 최 부자의 하인들이 다시 들이닥친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지만 순덕네의 집만은 불안과 공포로 뒤덮여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돈주머니를 꺼내 품에 안았는데 이 돈이 생명줄이 될지 아니면 화근이 될지 알 수 없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지나가던 과객이오만 목을 좀 축일 수 있겠소 하는 굵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네는 화들짝 놀라 숨을 죽였지만 목소리에 담긴 기운이 왈패들의 것과는 달리 맑고 위엄이 있어 저도 모르게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다보니 달빛 아래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서 계셨는데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스님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껴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스님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시원하다는 듯 숨을 내쉬며 빈 바가지를 돌려주면서 순덕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재물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품으면 주인을 베는 법이요. 지금 댁의 품에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조짐이 보입니다. 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던졌습니다. 순덕네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스님이 어찌 제 사정을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허허 웃으며 지팡이로 땅을 가리키더니 집안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마당에는 근심이 가득하니 이는 필시 감당하기 힘든 횡재를 하였으나 지킬 힘이 부족하여 생기는 일이 아니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순덕네는 스님의 통찰력에 감복하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최 부자의 횡포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그녀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순덕네에게 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벽시가 들어있어. 내일 날이 밝거든 최 부자를 찾아가 이 벽시를 보여주며 소판 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썼고
남은 것은 이것뿐이라 말하시오. 그리고 그 돈은 당분간 아무도 모르는 곳, 땅속 깊은 곳이나 처마 및 쥐구멍에라도 숨겨두고 절대 꺼내 쓰지 마시오. 스님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어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순덕네가 그 이유를 묻자 스님은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니 지금은 엎드려 때를 기다려야 하오. 탐욕스러운 자의 눈을 피하려면 스스로를 낮추고 빈털터리 행세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는데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 순덕네가 다시 쳐다보았을 때는 옷자락 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네는 스님이 쥐어준 벽시 주머니를 손에 꼭 쥐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것이 부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장롱 속의 돈주머니를 꺼내어 부엌 아궁이 밑바닥을 파내고 그 안에 꽁꽁 숨긴 뒤 재를 덮어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최 부자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가슴은 콩닥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거세게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순덕네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내일 닥쳐올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우처럼 꾀를 내고 곰처럼 끈기 있게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늑대들이 먹잇감을 노리듯 마을의 인심이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고 낡은 오두막 안에서만큼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 모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싸움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간 순덕네는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리며 굳게 담은 입술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산마루를 넘어와 마을을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할 무렵 순덕네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밤 노수님이 건네주고 간 벽시 주머니가 땀에 젖어 축축하게 들려 있었고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오기가 뒤섞인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거리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새근거리며 자고 있는 아들의 볼을 한번 쓰다듬은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호랑이 굴에라도 들어가겠다는 어미의 강인한 마음으로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쳤습니다. 부엌 아궁이 밑 깊은 곳에 숨겨둔 돈주머니가 안전한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가에 맺힌 서리가 그녀의 버선코를 적셨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발시린 것보다 앞으로 닥칠 최 부자와의 싸움이 더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최 부자의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높고 굳게 닫힌 소슬대문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안에서는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소리와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담장 너머로는 기름진 아침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와 그녀의 빈속을 더욱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순덕네는 잠시 주저하며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지금 물러서면 평생 최 부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덜 깬 눈을 비비며 나온 하인이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일이냐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순덕네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최 부자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다고 머리를 조아렸지만 하인은 콧방귀를 뀌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사랑차의 툇마루에 앉아 긴 곰방대를 물고 있는 최 부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순덕네가 마당에 들어서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짐짓 모른 체하며 연기만 뻐끔뻐끔 내뿜었습니다. 마당에 깔린 하얀 모래가 무릎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순덕네는 꼼짝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최 부자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최 부자가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며 네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을 보니 내 돈을 갚을 준비가 되었나 보구나 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와 같은 잔인함과 탐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순덕네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천천히 고개를 들고 최 부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소를 판 것은 사실이오나 그 돈은 제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최 부자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올라갔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툇마루 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 소 판 돈이 적지 않을 터인데 그새 그 돈을 다 썼다는 말이냐. 최 부자가 호통을 치자 순덕네는 품에서 스님이 준 벽시 주머니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죽은 남편이 남긴 빚쟁이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 돈을 몽땅 빼앗아 갔고 남은 것은 내년에 농사지을 이 벽시 한 줌뿐이라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순덕네의 손에 들린 벽시 주머니를 낚아채듯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주머니 안에는 벽시 몇 톨만 달그락거릴 뿐 엽전이나 은전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순덕네의 저고리춤과 치마폭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어디에도 돈을 숨긴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부자는 벽시 주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런 요망한 것을 보았나. 내 허락도 없이 빚잔치를 벌여 그 빚쟁이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덕네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 장사치들이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최 부자는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순덕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당장 증거가 없으니 그녀를 잡아 가둘 명분이 없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빚을 갚았다고 하니 빚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던 자신의 계획도 틀어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순덕네를 노려보며 내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숨겨둔 돈이 한 푼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하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순덕네는 흩어진 벽시를 주섬주섬 주워 담으며 연신 굽신거리고는 도망치듯 최 부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순덕네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는 듯해 식은땀이 흘렀지만 한편으로는 스님의 지혜 덕분에 1차적인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집요하고 악랄한 사람이니 돈을 찾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차갑고 경멸에 차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상처받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순덕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최 부자가 퍼뜨린 새로운 거짓말이 보태어졌습니다. 순덕네가 소판 돈을 노름꾼과 놀아나서 탕진했다느니 빚쟁이들에게 쫓겨 곧 야반 도주를 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나 빨래터에 가면 아낙네들은 순덕네가 나타나기만 해도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하거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혀를 찼습니다. 순덕네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외로웠지만 집에 돌아와 아궁이 밑에 숨겨진 돈을 생각하며
그리고 배불리 먹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지독하게 가난한 척하며 시래기죽으로 연명하는 신용을 했지만 밤이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에게 몰래 쌀밥을 지어 먹이며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하얀 눈이 산과 들을 뒤덮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순덕네의 낡은 오두막은 눈볼에 파묻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 뜨거운 모성애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최 부자의 감시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수시로 집 주변을 얼쩡거리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돈주머니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직 땀 흘려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 단 긴장된 나날들이 하루하루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읍내 관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 문서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덕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최 부자가 자신의 집터를 문제 삼아 쫓아내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최 부자가 마을 이장과 낯선 관리를 대동하고 순덕네 집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낡은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이며 이 집이 서 있는 땅은 내 고조부 때부터 내려온 우리 문중의 땅이니 당장 이 집을 비우고 나가라 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덕네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집은 비록 낡고 허름하지만 죽은 남편과 함께 지은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엄연히 남편이 물려받은 땅 위에 지은 집이었기에 최 부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였습니다. 그녀는 관리에게 매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관리는 최 부자에게 이미 뇌물을 받았는지 귀찮다는 표정으로 최 부자의 편을 들며 내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정갈 곳이 없으면 숨겨둔 돈이라도 내놓아 보시지. 그러면 내 특별히 새빵이라도 하나 내주마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순덕네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지금 당장 대항할 힘이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와 관리들이 돌아간 뒤 그녀는 멍하니 마루에 앉아 하얗게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이 기막힌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면 집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최 부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고 돈을 지키자니 집을 잃고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며 스님이 남기고 간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나타나 마을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 주변을 맴돌며 최 부자의 행포와 순덕네의 사정을 은밀히 조사하고 다니던 인물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나 약초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으며 품속에는 관아의 출두를 알리는 마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순덕네 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든 휘파람을 불고 사라졌습니다. 순덕네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잠든 아들을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한복판에 있는 큰 정자나무 아래에는 마을 회의를 알리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순덕네를 내쫓는 절차를 밟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장은 목청을 높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사람들은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우르르 몰려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비단옷을 입고
의자 한가운데 앉아 거들먹거리며 순덕네가 남의 땅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분위기는 순덕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아무도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순덕네는 집에서 비장한 각오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궁이 밑에 숨겨둔 돈주머니를 파내어 치마폭 깊숙한 곳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여보, 제가 이 집과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저 악한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하고 피를 토하듯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과부의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마을 회의가 열리는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순덕네에게 쏠렸는데 그 눈빛들은 차갑고 날카로운 화살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그녀가 나타나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죄인이 제 발로 나타났구나. 어서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자복하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순덕네는 무릎을 꿇기는커녕 꼿꼿하게 서서 최 부자를 노려보며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한 땅을 뺏으려는 것은 어르신이 아니십니까? 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네의 당당한 태도에 술렁거렸고 최 부자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부자는 삿대질을 하며 이런 고얀년 관리가 증명한 땅 문서가 있는데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하며 옆에 있던 관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관리는 거드름을 피우며 앞으로 나와 위조된 문서를 펼쳐 보이고는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덕네는 그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를 모르는 탓에 억울함을 증명할 길이 막막하여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잠깐 그 문서를 내게도 좀 보여주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쪽으로 향하자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인파를 헤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내는 며칠 전부터 마을을 맴돌던 그 삿갓 쓴 나그네였는데 그는 삿갓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최 부자와 관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기품이 넘쳐 흘렀고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어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관리가 내 놈은 뭐하는 놈이냐 하고 소리치자 사내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들어 햇빛에 번쩍 비추며 나는 암행어사 출두여 탐관 오리와 결탁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왔다 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고 최 부자와 관리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덕네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암행어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장터에서 소를 살 때 옆에서 지켜보던 그 거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소를 사간 선비의 모습과도 겹쳐 보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암행어사는 엎드려 있는 최 부자를 향해 내 이놈 죄 없는 과부를 괴롭히고 가짜 문서로 땅을 뺏으려 한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최 부자는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어사는 단호하게 포졸들을 불러 그를 포박하라고 명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순덕네의 가슴속에서는 막혔던 체중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순덕네에게 다가와 온화한 목소리로 부인 그동안 고초가 많으셨소. 하지만 이 일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부인이 가진 증거가 필요하오. 소를 판 돈은 아직 가지고 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순덕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분의 눈빛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치마폭에 숨겨둔 돈 주머니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돈이 바로 부인의 결백과 저자의 탐욕을 증명할 열쇠가 될 것이오. 라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공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포승줄에 묶인 채로 발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돈을 훔친 것입니다. 소를 판 돈이 아니라 내 금고에서 훔쳐간 돈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순덕네를 모함하려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웅성거리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했고 순덕네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젖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니 모두 지켜보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이 걷히면서 햇살이 정자나무 아래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순덕네는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고 파란 하늘은 마치 그녀의 맑은 마음처럼 티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순덕네는 그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숨죽인 시선 속에서 암행어사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암행어사의 입술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분함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가더니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준엄하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죄 없는 과부를 핍박하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남의 땅을 가로채려 하다니 내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의 호통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우렁차게 울려 퍼져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끝까지 발뺌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는 순덕네가 가진 돈이 자신의 집 금고에서 훔친 것이 분명하다고 거품을 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였으니 그 돈주머니를 열어보면 내 이름이 적힌 엽전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금 순덕네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순덕네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콧방귀를 뀌며 그래, 그렇다면 그 돈주머니를 확인해보면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라고 말하며 순덕네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받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돈주머니에 끈을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엽전들을 바닥에 촤르르 쏟아부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엽전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엽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양의 국고에서 막 나온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깨끗한 새 돈이었으며 엽전의 뒷면에는 선해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사는 엽전 하나를 집어들어 최 부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이 돈은 내가 임금님의 명을 받고 구휼미로 쓰기 위해 가져온 나랏돈이다. 내 집 금괴 나랏돈이 들어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놈이 국고를 횡령했다는 자백이 되는 셈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거짓말이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최 부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그동안 순덕네를 오해하고 멸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너희들도 똑똑히 들어라. 부자라는 이유로 악인의 말만 믿고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이웃을 핍박하였으니 너희 또한 공범이나 다름없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어사의 질책에 몸둘 바를 모르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한 선비가 정중하게 걸어 나왔는데 그는 바로 장터에서 순덕네의 소를 사갔던 그 선비였습니다. 그는 사실 암행어사를 보조하는 서기로 어사의 명을 받아 민정을 살피던 중 순덕네의 효심과 소에 대한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소를 사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어색에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어사 또 나으리 제가 증인입니다. 저 부인은 며칠 전 장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소를 팔았고 저는 그 소의 맑은 눈빛과 부인의 착한 심성을 보고 넉넉한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이 돈은 바로 그때 제가 건넨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순덕네는 그 선비를 다시 보게 되자 반가움과 고마움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네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고 들었느냐? 이 부인이 만든 기적은 요행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정직함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포졸들에게 명하여 최 부자와 그와 결탁한 탐관 오리를 당장 형틀에 묶어 곤장을 치고 관하로 압송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포졸들이 최 부자를 끌고 가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차갑기만 했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권선징각의 통쾌한 바람이 불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 내려주었습니다. 최 부자가 끌려간 뒤 어사는 최 부자가 불법으로 빼앗았던 마을 사람들의 땅 문서를 모두 회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순덕네의 집터와 밭도 온전히 그녀의 소유로 인정받게 되었고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을 되찾은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그제야 순덕네에게 다가와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순덕네, 우리가 정말 미안했네.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자네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했어. 부디 우리를 용서해주게. 이웃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덕네는 눈물을 닦으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사는 마을의 화합을 위해 최 부자의 창고를 열어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고 오늘 하루 마을 잔치를 벌여 묵은 감정을 털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가 착복했던 재물들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낙네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장정들은 장작을 패고 멍석을 깔며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순덕네의 집 마당은 마을 회관이 된 듯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덕네도 아낙네들 틈에 섞여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바쁘게 손을 놀렸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순덕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복덩일세.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게 되었어.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순덕네는 아닙니다 할머니.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갓 구운 따끈한 전을 찢어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며 지나가던 새들도 쉬어갈 만큼 풍요로운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들었던 시절을 위로하며 앞으로는 서로 돕고 살자고 다짐하는 모습들이 정겹게 펼쳐졌습니다. 순덕네의 아들도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마당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순덕네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고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질 무렵 어사는 떠날 채비를 하며 순덕네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순덕네에게 주며 이것은 내가 조정에 올려 부인의 효심과 덕행을 보고한 상소문이오. 곧 나라에서 큰 상이 내려올 것이니 부디 그 젖소처럼 맑고 고운 심성을 잃지 말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순덕네는 감격하여 큰 절을 올리며 나으리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반듯한 사람으로 키워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에 올라타 석양을 등지고 유유히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어사가 떠난 뒤에도 마을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는데 사람들은 횃불을 밝히고 꽹과리를 치며 흥겨운 농악놀이를 벌였습니다. 순덕네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떠나보낸 젖소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소가 가져다준 기적같은 인연들이 자신과 마을을 구원했음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야 고맙다. 네가 나를 살리고 우리 마을을 살렸구나. 어디에 있든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렴. 그녀의 독백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리 집안 곳곳에는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의 여운이 따뜻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덕네는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와 곤히 잠든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편안해 보여보는 어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 옆에 누워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희망찬 하루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순덕네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이웃이 생겼고 억울함을 밝혀줄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고 피로가 몰려오면서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고 푸른 초원에서 젖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아들이 그 옆에서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다른 집들도 모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가 사라진 마을은 잃어버렸던 웃음과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물 흐르는 소리는 더욱 맑게 들렸고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젖소 한 마리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산골 마을 전체를 따뜻한 봄날처럼 변화시킨 기적같은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덕네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맑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가볍고 활기찼으며 부엌에서는 다시금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네면 순덕네는 밝은 목소리로 화답하며 정겨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지 과부가 아니라 마을의 복덩이 과부로 불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마당에 핀 동백꽃이 유난히 붉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네는 아들을 깨워 따뜻한 아침밥을 먹이고 서당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어사가 주고 간 돈의 일부를 떼어 아이의 책과 붓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인사하고 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덕네는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문에 기대어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은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내야 했고 그동안 쌓아 올린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되새겼고 아이들에게도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선 곳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덕네는 밭으로 나가 흙을 고르며 봄 파종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손은 없지만 그녀의 두 팔과 튼튼한 다리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집 김영감이 일손을 거들어 주겠다며 쟁기를 들고 나타났고 두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밭을 갈았습니다. 순덕네 올해 농사는 대풍이 들 걸세. 하늘이 돕고 땅이 돕지 않는가. 김영감의 덕담에 순덕네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산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순덕네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소를 끌고 장터로 향하던 길이었고 할머니에게 주먹밥을 받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에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땀을 식혀주었고 어디선가 소의 원앙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어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가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얼음 풀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덕네 집 마당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언 땅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고 겨우내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도 물이 올라 연두색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순덕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볼을 스치는 바람이 더 이상 칼날처럼 차갑지 않고 부드러운 비단결처럼 느껴지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활짝 핀 진달래꽃처럼 환했고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자태에서 풍기는 여유와 기품은 예전에 주눅든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네는 암행어사가 내려준 상금과 땅을 허투루 쓰지 않고 가장 먼저 기울어져 가던 낡은 초가집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썩어서 위태로웠던 나무 기둥을 단단한 소나무로 갈아 끼우고 비가 새던 지붕에는 황금빛 새 짚을 두툼하게 얹어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흙벽도 새로 바르고 창호지도 빳빳한 것으로 다시 발라 방 안가득 환한 햇살이 들어오게 하니 집안은 늘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순덕네 집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지나가는 길에 들러 툇마루에 앉아 쉬어가기도 하며 예전에 문전성시를 이루던 최부자 집보다 더 사람이 끓는 곳이 되었습니다. 순덕네는 집을 고치고 남은 재물을 혼자서만 독차지하지 않고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사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읍내 장터에서 질 좋은 무명천을 떼어다 아이들이 입을 봄옷을 지어주기도 하며 덕을 쌓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마을 공동의 외양간을 짓고 튼튼한 황소 2마리를 사서 기증했는데 이는 농사철에 소가 없어 밭을 갈지 못해 애태우던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를 순덕이 소라고 부르며 내 소처럼 아끼고 보살폈고 순덕네의 깊은 뜻을 받들어 서로 순서를 양보하며 사이좋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한양에서 온 파발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며 뽀얀 먼지를 일으키자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말에서 내린 전령은 순덕네 집을 찾아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서찰과 꾸러미를 전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겨울 순덕네를 도와주었던 암행어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순덕네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고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님을 모셔와 내용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훈장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편지에는 젖소의 안부와 함께 순덕네에 대한 그리움과 격려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사는 편지에서 부인이 저에게 판 젖소는 궁궐의 목장으로 보내져 임금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며칠 전에는 튼튼하고 예쁜 송아지까지 나하 목장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오. 라고 썼습니다. 순덕네는 젖소가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새끼까지 낳았다는 소식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마치 멀리 시집 보낸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처럼 안도했습니다. 함께 보내온 꾸러미에는 궁궐에서 만든 귀한 약재와 아들이 공부할 때 쓸 서책들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어사가 순덕네의 건강과 아들의 장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순덕네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빈 외양간으로 달려가 기둥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네가 내게 준 이 큰 복을 잊지 않고 나도 남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아가마. 그녀의 눈앞에는 푸른 초원을 한가롭게 거니는 젖소와 그 곁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송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자 마을은 모내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짜증 대신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 부자의 소장료 걱정에 한숨부터 내쉬었겠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땅에서 흘린 땀만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순덕네도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논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모를 심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누구보다 빠르고 야무져서 젊은 아낙네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새참 시간이 되면 그녀는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막걸리와 부침개를 내오며 다들 힘내세요. 올가을에는 풍년이 들어 쌀독이 넘쳐날 거예요. 라고 덕담을 건네어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두렁에 둥글게 모여 앉아 순덕네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꿀맛 같은 휴식을 즐겼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목을 축인 김 영감은 순덕네 덕분에 우리 마을 인심이 예전처럼 좋아졌어. 옛날에는 서로 헐뜯고 시기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한 가족처럼 돕고 사니 얼마나 좋은가.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낙네도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순덕네가 복을 몰고 온 덕분이지요. 그 젖소가 보통 소가 아니었다니까요. 라고 말하며 예시하기를 꽃피웠습니다. 순덕네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아유, 별 말씀을요. 다들 제 편이 되어주신 덕분이지요. 라고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저녁놀이 불게 타오를 때쯤 서당에 갔던 순덕네 아들이 책보를 메고 씩씩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몰라보게 의젓해졌고 글 읽는 소리가 제법 낭랑하여 훈장님에게 칭찬을 많이 듣는 모범생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효도에 관한 글을 배웠는데 제가 커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기특한 말을 했습니다. 순덕네는 흙 묻은 손을 씻고 달려나와 아이를 와락 껴안으며 우리 아들이 최고다. 네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효도란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는 순덕네의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어우러져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게 타올랐고 소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은 방안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는데 이는 과거에 가난했던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네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며 감사히 먹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자는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덕네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감을 잡았고 아들은 그 옆에서 책을 펴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 글 읽는 소리와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순덕네는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죽은 남편을 쏙 빼닮아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젖소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당신이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지고 사위는 고요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풀벌레들은 풀숲에서 합창하듯 울어대며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을물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순덕네는 바느질을 멈추고 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까만 하늘에는 보석 같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별들 중 하나가 자신을 지켜주는 젖소의 눈망울 같기도 하고 남편의 따뜻한 시선 같기도 하여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온돌방 아랫목처럼 뜨끈하고 든든했습니다. 순덕네는 이불을 펴고 잠자리를 마련한 뒤 공부하느라 피곤하여 꾸벅꾸벅 조는 아들을 눕히고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어 새근새근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었고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건강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순덕네는 아이의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벼슬을 얻은 것도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걱정 없이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벽시 주머니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겨울 노수님이 주고 간 것으로 그 안에는 여전히 벽시 몇 톨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네는 이 벽시를 내년 봄에 심어 수확하면 그 쌀로 떡을 만들어 스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리라 다짐했습니다. 귀한 것은 귀한 주인을 만나야 빛을 본다. 던 스님의 말씀은 젖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해당되는 진리였음을 그녀는 삶으로 깨우쳤습니다. 그녀는 벽시 주머니를 다시 소중하게 넣어두고 스님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맹세히 했습니다. 어느덧 달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잠든 모자의 모습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순덕네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쑥을 캐러 가기로 약속했기에 그녀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쑥을 캐서 쑥버무리를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들이 결국은 더 단단한 행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이 산골 마을에는 더 이상 거지 과부는 없었습니다. 대신 지혜롭고 인자하며 마을의 중심이 된 순덕네와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어
백성을 보살필 총명한 아들만이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튼튼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고 비가 오면 처마 끝에서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 그곳에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덕네의 집 굴뚝에서는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고 구수한 밤 냄새는 마을을 깨우는 알람이 될 것입니다. 젖소 한 마리가 남기고 간 사랑과 희생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며 힘든 시기를 겪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 고요함만이 가득한 시간, 순덕네의 고른 숨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하늘의 달림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켜보며 빙글에 미소 짓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순덕네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든든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이 만드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잠든 머리맡에 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